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9월 1일부터 여러분의 돈과 직결되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한 은행에 넣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24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는 이 제도를 모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잠깐,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9월 1일부터 바뀌는 모든 금융정책 변화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서 넣어두신 분들 계신가요? 그 불편함이 이제는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상품이 다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중요한 금융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월 1일부터 바뀌는 금융정책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금융기관이 이 혜택을 받느냐는 거죠. 은행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체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대상이에요. 그리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모두 포함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작년에 가입한 예금이라서 적용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가입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기존에 가입한 모든 예금, 적금이 다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 적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만 보호받아요. 그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펀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적 배당형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일부 상품들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 예금으로 1억 원, 퇴직연금으로 1억 원, 연금저축으로 1억 원, 사고보험금으로 1억 원까지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계산해 볼까요? 한 금융기관에서 최대 4억 원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일반인들이 그 정도까지 한 곳에 넣어둘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현재 5천만 원 이상을 한 은행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 9월 1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하게 옮길 필요는 없어요.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요. 하지만 1억 원 이상을 한 곳에 넣어두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분산 투자를 고려해야 해요.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죠. 참고로 연간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이 점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9,800만 원을 넣어두고 이자가 몇백만 원 붙으면 1억을 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9천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요. 자, 그럼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 말고 다른 변화들도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 은행 창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분들은 더 불편하실 텐데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계좌 개설부터 이체, 대출 상담까지 다 가능한 데다
우체국은 전국 어디에나 있으니까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편리해지는 만큼 보안에도 더 신경 써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꼭 실천해야 할 금융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 알림 서비스 설정하기. 혹시 여러분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모르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실시간 입출금 알림을 설정해두면 보이스피싱이나 이체 사고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스피싱 대응 원칙 지키기.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하지만 원칙은 간단해요. 모르는 전화는 일단 끊고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특판 예금 활용하기. 은행에서 가끔 이벤트로 특별한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건 직접 찾아보고 신청해야 해요. 은행에서 먼저 연락해서 권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번째, 전화 뱅킹과 자동화 기기 적극 활용하기. 요즘 STM이라고 하는 자동화 기기 많이 보셨죠? 영상 상담도 되고 서류 처리도 가능해요. 창구에 가지 않아도 웬만한 업무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수수료도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 한 달에 한 번 금융 점검 습관 들이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동이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휴면 계좌는 없는지, 소액보험은 정리할 게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작은 돈이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큰 돈도 지킬 수 있어요. 예금자 보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처럼 대비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제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기꾼들도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도 때문에 계좌를 옮겨야 한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여러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거든요. 만약 누군가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서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면 안전성이 높아지니까 굳이 높은 금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경쟁이 있는 한 금리가 너무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현재 여러 은행에 돈을 분산해서 넣어두고 계신 분들, 이제 좀 더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무작정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적절한 분산은 여전히 필요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5천만 원 단위로 잘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1억 원 단위로 나누면 되니까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퇴직연금도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 일반 예금과 합치면 2억 원까지 한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까지 있다면 3억 원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금저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여러 곳에 나눠서 가입하고 계시다면 정리를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런데 연금저축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거예요.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더 편해지고 기능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보안에도 더 신경 써야 해요. 비밀번호 관리, 백신 프로그램 설치 같은 기본적인 것들 꼭 지키세요. 둘째, 금융상품이 더 다양해질 거예요.
예금,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하지만 무작정 복잡한 상품에 투자하지 마세요.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금융교육이 더 중요해져요. 이제는 금융문맹이면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정부에서도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참여해보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넷째,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중요해져요. 금융 서비스가 편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져요. 불필요한 앱은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 때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째, 가족과의 금융정보 공유도 고려해보세요. 혹시 본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단순히 한도만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금융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해요. 앞으로 정부는 서민들의 자산 보호에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해요.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해서 무작정 예금만 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적절한 분산 투자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투자가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말이에요. 특히 젊은 분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어두시면 안 돼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위험한 투자를 정리하고 안전 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또 한도가 올라갈까요?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25만 달러, 독일은 10만 유로까지 보호해줘요.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주어진 혜택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김 씨가 A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있다고 해볼게요. 9월 1일 이전에는 5천만 원만 보호받고 1억 원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받고 5천만 원만 위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 김 씨가 퇴직연금도 A은행에 5천만 원 넣어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반 예금 1억 원, 퇴직연금 5천만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총 1억 5천만 원이 다 보호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김 씨가 A은행에서 펀드에도 5천만 원 투자하고 있다면 이건 보호받지 못해요. 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볼까요? 같은 은행 안에서도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금, 적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만 보호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자 계산 방식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억 원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었을 때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9월 1일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현재 각 은행별 예금 잔액 확인하기. 두 번째, 1억 원 이상 넣어둔 곳이 있다면 분산 계획 세우기. 세 번째, 퇴직연금, 연금저축 현황 파악하기. 네 번째, 펀드나 변액보험 등 비보호 상품 정리 고려하기. 다섯 번째, 증여세 한도 내에서 가족명의 활용 계획 세우기. 그리고 나서 9월 1일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운 한도로 자산 재배치하기. 두 번째, 불필요하게 분산된 계좌 정리하기. 세 번째, 금융기관별 혜택 비교해서 주거래 은행 선택하기. 네 번째, 정기적인 자산 점검 시스템 만들기. 다섯 번째,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법 익히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본인의 금융관리 습관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통장을 확인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런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매주 한 번씩이라도 내 계좌에 들어가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자동이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도 중요해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서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금융기관 비밀번호는 다른 곳과 다르게 설정하세요. 또 하나, 연락처 정보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은행에서 중요한 알림을 보내는데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특히 휴대폰 번호가 바뀌면 꼭 각 금융기관에 알려주세요. 요즘은 휴대폰 인증을 많이 사용하니까 더욱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고급 팁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금융기관별 특성을 파악하세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각각 장단점이 달라요. 금리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거든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우대 조건을 적극 활용하세요. 급여 이체, 자동 이체, 카드 사용 등 조건을 맞추면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로워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거든요. 셋째, 만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되면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으로 자동 전환돼요. 그러면 금리가 확 떨어지거든요. 만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넷째, 세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다섯째, 가족 전체의 금융 전략을 세우세요. 부부 합산, 가족 합산으로 계산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변화들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수입과 지출 관리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금 상품이 있어도 저축할 돈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가계부를 쓰라고 하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앱들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금융상품을 고를 때 무작정 금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그 금융기관이 부실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건전성도 꼭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각 금융기관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하시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편리하고 안전해졌어요. 다만 기본적인 보안 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거래를 하지 마시고 로그인할 때마다 로그아웃을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피싱 사이트에 조심하셔야 해요. 주소창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활용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여러 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눠서 넣어두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1억 원까지 보호받으니까 2개 계좌를 한 개로 합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작정 합치기만 하면 안 돼요. 각 은행의 서비스와 혜택을 비교해서 더 좋은 곳으로 통합하는 게 현명해요. 예를 들어 A은행은 ATM 수수료가 면제되고 B은행은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본인의 이용 패턴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퇴직연금 관리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투자 상품 선택권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물론 안전한 상품 위주로 하시되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셔야 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금 금리로는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혹시 잊고 있던 계좌나 보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해서 관리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할 함정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째, 고금리를 미끼로 한 사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 때문에 특별한 상품이 나왔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 않아요. 둘째, 복잡한 구조와 상품에 주의하세요.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복잡한 조건이 붙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건 반드시 질문하세요. 셋째, 가짜 금융기관에 속지 마세요. 간혹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우리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 선택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허가업체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번 제도 변화가 여러분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거든요. 적절한 분산 투자는 여전히 필요해요. 다만 투자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으로만 하세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투자 비중도 나이와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젊을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은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생활비 준비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 건 좋지만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연금저축,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은퇴 준비 상품들을 검토해 보세요. 각각 세제 혜택이나 보장 내용이 다르니까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현재 3개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있어요. 9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주거래 은행 한 곳에 1억 원을 넣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다른 은행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리도 편하고 주거래 은행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가족 명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일부를 분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현재 A은행에만 2억 원을 넣어두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1억 원은 A은행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1억 원은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게 안전해요. 혹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도 A은행에 있다면 그건 별도로 보호받으니까 그대로 둬도 돼요. 하지만 2억 원 전부를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일부는 다른 투자 상품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상속 문제예요.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어떤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은 휴면계좌 문제도 심각해요. 본인이 잊고 있는 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모르는 계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평소에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한 곳에 정리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이 모르는 계좌나 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변화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첫째, 디지털 화폐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도입되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리 관련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확산될 거예요.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상담 등이 더 정교해질 거예요. 편리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의존하지는 마시고 본인도 기본 지식은 갖추고 계세요. 셋째, 오픈뱅킹이 더 확산될 거예요.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정말 편리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보안에도 더 신경 써야 해요. 넷째, 금융상품이 더 복잡해질 거예요. 다양한 옵션과 조건이 붙은 상품들이 나올 텐데 무작정 복잡한 걸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택하세요. 다섯째, 규제도 계속 변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 그중 하나고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세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관리, 적절한 분산 투자, 위험 관리 같은 기본기는 언제나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나와도, 아무리 편리한 서비스가 생겨도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복잡한 상품에 현혹되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금융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금융 뉴스를 보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자산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에게 물어봐도 되고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도 돼요.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니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금융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 그중 하나의 기회일 뿐이에요.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진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댓글로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모두가 더 현명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금융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